안녕하세요. 인성과 창의성 12주차입니다. 오늘부터는 창의성을 주제로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창의성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인성과 창의성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도 태양은 나를 위해 떠올랐다. 오늘도 지구는 나를 위해 돌고 있다. 나는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이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죠.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 없는 세상, 나 없는 우주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귀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존감을 갖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갖고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 논어는 이제 10번째인데 먼저 앞에 6가지를 보시고, 자, 지난주에는 뭘 했죠? 극기복례 위인. 그래서 극기는 우리가 극기훈련, 자기를 극복하는 것, 복례에서 남대문이 뭐죠? 숭례문, 또 동대문이 흥인지문에서 예와 인을 얘기했는데,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이 어딜 인이다. 이게 지난주였고, 오늘은 옹고이지신, 옛날 것을 연구하여 새로운 것을 안다 하는 뜻인데, 한자를 보면은 온자는 따뜻한 온자, 복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는 옛날 고자, 연고 고자, 알지자, 새로운 신자. 그래서 옛날 것을 연구해서 새로운 것.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하나의 거지만은, 그러나 과거의 것을 잘 연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거, 옹고지신. 이걸 줄여서 가운데 이자를 빼가지고 옹고지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옹고지신, 옹고지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생각하면서 옛것을 충분히 알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것에 창의성을 높이는 거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창의성을 이제 오늘부터 해서 3주 동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4차 산업혁명과 창의성, 다음 주에는 창의성과 한류, 또 창의적 인재에서 이걸 주제로 하고, 14주차는 마지막 보강주인데, 이때는 창의성과 시, 독서, 글쓰기 감사하고 창의성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기말고사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부가 4차 산업혁명과 인재상, 그리고 2부를 창의성과 창의성 사례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2016년 3월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교에 있었던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이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게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한테 4차 산업혁명, AI, 알파고를 전 국민에게 알려줬습니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전령사가 돼가지고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대결 했는데 이세돌이 4대1로 패했지만은 1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죠? 이세돌은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마지막 바둑 기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전 국민에게 알파고, AI, 4차 산업혁명을 아주 각인시켜준 하나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국이 있었다는 게 우리가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래학자는 2030년까지 지구상에서 20억 개 일자가 사라진다 할 정도로 이게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이와 같이 큰 물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AI 프론트 해가지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 시대를 맞아서 가장 빠르게 전문대학에서 인공지능 중심대학 우리 학교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는 취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수도권에서 취업률 1위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재능으로 능력을 꼽히는 대학 명하고 우리 총장님 권대봉 총장님이 취임하셔서 AI는 이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알파고가 연수부터 쭉 준비해가지고 학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AI 시대를 이제 개척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도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과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또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 유명한 다보스 포럼의 어젠다가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바프는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등이 주도하는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당시에 지금 초등학생이 10년 후 대학을 졸업할 때는 현재 직업의 60%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물리학과 디지털 그리고 생물학 사이에 놓인 경계를 넘는 기술적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현실의 삶과 가상의 세계가 교묘히 결합되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 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우리나라에 또 세계에 몰고 왔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붐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은 이렇게 여러분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향해서 인문학적인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를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이제 인재의 조건이 이제는 창의성이 앞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서는 창의력을 갖추면 안 된다 해서 창의성이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목도 인성과 창의성 그런 게 바로 여기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인성을 바탕으로 또 창의성을 갖추는 이런 교과목을 개발한 것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이 화제의 책입니다. 글린코프라는 미국의 세계적인 교육 발달 심리학 자인데 지금처럼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으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능가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미래 인재의 조건으로 육시 역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육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인재상이 이제는 이 AI와 이 대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육시에서 협력, 의사소통, 콘텐츠, 비판적 사고, 창조적 혁신, 자신감에서 영어에 이제 이 첫자가 바로 C에서 6개 있기 때문에 이걸 한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좋은 내용이니까 보고 육시 역량, 인공지능 시대에 제일 협력이 나오고 의사소통 나오는데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이다 해서 구글과 월마트가 대표적인 월마트는 종업원이 220만 명, 또 매출이 5천억. 구글은 이제 종업원이 5만 7천 명, 매출 665달러. 그래서 규모나 매출량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시장 가치에 있어서는 구글이 월마트보다 기업 가치가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빌 게이츠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유일한 생산 공장은 임직원들의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상상력,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사회와 지식정보사의 특성으로 산업사 지식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서는 성실, 건면이 아주 이렇게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는 창의성이 최고의 덕목이다. 물론 성실, 건면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이 되겠습니다.
자, 계층도 산업사회에서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렇게 구분했지만은 지식정보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적 계층과 비창의적 계층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바로 창의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제1 요건은 이제 창의성에 있다.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캐롤 드웨 교수의 마인드셋가 있는데 이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 유명한 책인데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성장 사고방식이냐 고정 사고방식이냐 이렇게 구분했는데 자 이렇게 칭찬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서 성장하는 사고를 갖지만은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칭찬, 머리가 좋다고 똑똑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사실은 도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사고방식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 사고방식, 과정,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는 만큼 아이가 잘한다 해서 일본에서는 이거를 코이라고 하는데 이 코이가 아주 상황에 환경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단 잉어는 작은 어학에서는 5에서 8cm 정도, 수족관이나 연못에 가면은 15에서 25cm 정도, 큰 호수나 강에 방류하면은 120cm까지 성장한다고 해서 환경에 따라서 잉어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것을 코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마음, 나의 크기를 정말 어항 수준이냐 아니면 수족관 수준이냐 또 호수나 강 수준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나에 대해서 나를 얼마나 믿고 또 이렇게 주위에서 믿는 데 따라 가지고 이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자녀교육법, 유대인 여러분, 참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에 관심이 많은데, 유대인의 부모님들은 항상 이렇게 자녀들에게 학교에 갔다 오면은 오늘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유대인은 공통의 창의성이 아주 뛰어난 민족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은 정말 유대인이 많습니다. 아인슈타인, 칼 마르크스, 또 발명의 에디슨, 스필버그 영화 감독, 구글의 레리 페이지,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회장, 록펠러, 피카소, 아까 번스탄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 22%, 아이비르그 미국 교수의 30%, 이런 정도로 그냥 유대인 활동은 대단한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미국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이다 할 정도로 유대인의 영향력을 큽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 창의적인 민족이 되었을까요? 유대인은 사실 이렇게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소위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이 세계에 떠돌아다녔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가?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를 중시하는데 평범한 아이를 세계 최강의 아이로 키워내는 것은 탈무드식 자녀교육이었는데 독서, 글쓰기, 유머 훈련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독서를 많이 하고 또 글쓰기는 정말 창의적인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것,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중요한 그리고 유머 훈련을 한다는 것. 또 유명한 또 유대인들의 교육에 또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를 주면 어떻게 되죠?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만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의 식사를 해결한다. 이런 정도로 유대인들은 정말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유대인의 교육법, 독서, 글쓰기, 유머 훈련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다음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 말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여러분의 충실한 동반자이다. 나는 여러분의 가장 큰 지원자이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기도 하다. 나는 여러분을 전진하게 하거나 실패로 끌어내릴 것이다. 나는 완전히 여러분의 통제에 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의 절반은 내게 맡겨지며 나는 그것을 제대로 빨리 처리할 것이다. 여러분이 내게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나는 쉽게 다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게 정확히 보여주기만 한다면 나는 몇 번 연습을 해본 후에 저절로 그것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위대한 인간의 하인이다. 동시에 모든 낙오한 인간의 하인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마지막에 나를 취하라, 나를 훈련시켜라, 내게 단호하라. 그러면 나는 여러분의 발밑에 세상을 대령할 것이다. 하지만 나를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뭐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습관을 끌고 가지만 나중에 습관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것 이미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습관의 힘. 자, 공부는 앉아있는 습관이다. 근데 찰스 두게 저서의 습관의 힘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게 습관을 어떻게 들일 수 있는가? 우리가 습관은 신호, 내가 어떤 습관에 대한 이제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반복 행동, 보상의 3단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호에 대해서는 뭐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가 가진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상도 하는데 문제는 뭐죠? 반복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은 지루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좋은 습관에 실패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반복 행동을 못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관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계속하면서 이거를 극복하면은 습관이 내가 습관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걸 하려면 습관이 되려면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끈기를, 이 엔젤라 더크로스는 이렇게 그리시한 책이 있는데, 성공의 비결은 재능이나 천재성이 아니라 그릿이다. 그릿은 실패에 불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습관의 힘, 끈기,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부를 마치 2부는 이제 창의성 개요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창의성 사례 이런데 자, 창의성에 관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또 두 번의 책을 기초로 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제가 계속 추가를 하겠습니다. 창의성에 관한 11가지 생각책이 있고 에이트라는 책이 있는데 오늘은 창의성 11가지 생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에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창의성에 관한 생각은 11가지인데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라. 그래서 이제 포용력과 창의성, 섬세함과 창의성, 패러독스와 창의성, 고마움과 창의성 등등해서 이렇게 11가지가 됩니다. 다르게 보기, 소통, 몰입, 사회적 조건, 창조적 문화, 그리고 불완전함과의 창의성인데 이런 주제 중에서 이렇게 오늘은 이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사례에서는 우리가 역사 속의 창의적인 사례에서 세종대왕의 창의성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창의성을 마지막으로 다루겠습니다. 창의성을 이렇게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이 창의성이다. 새로운 생각이나 사물을 만들어내는 것, 또 무에서 유를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옹고지신 우리가 얘기했죠. 옛날 것을 잘 연구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완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그건 이제 정말 창조죠. 왜? 그러나 대부분의 창의성은
저는 그것을 잘 융합해가지고 그리고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칙센트 미하이라는 심리학자는 창의성은 개인과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창의적인 업적은 갑작스런 통찰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노력 끝에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또 얘기를 하고 창의성의 세 가지 요소를 드러내는 하나 독창성이 있어요. 가치, 그 다음에 실현성.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실현성이 없으면은 이건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이제 이게 좋은 창의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창성, 가치, 실현성이고 스티브 잡스는 창조는 뭔가 연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창조는 뭐냐? 연결한 능력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융합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연결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성의 이제 세 가지 주제 중에서 한번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다 해서 포용력과 창의성인데, 자, 여러분, 이 사랑, 포용력, 창의성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사랑은 대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관찰이다. 사랑할 때 자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연애하고 그러면 어떤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뭐 음식, 음악, 뭐 표정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정말 이렇게 관심 갖고 관찰이 된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떨어질까 해가지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사과 수없이 떨어졌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은 뉴턴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견했는가 하니까 뉴턴이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줄곧 그 생각만 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관찰하고 집중하고 몰입했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용력, 다음은 사랑은 대상에 대한 포용력이다. 포용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포용이 어떻게 창의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구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용력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과 아이디어 또는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하는 능력, 이게 하나의 창의성의 과정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습니다만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포용력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대상, 포용력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의적이 되면 사랑을 아끼지 말라. 그러니까 이 창의적인 사랑,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 사물에 대한 사랑, 이게 정말 어떤 이런 게 하나의 이 창의성의 하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착색 이런 것들이 전부 창의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한번 이 창의성은 정말 사랑하는 거다. 포용하는 거다. 그리고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다. 그래서 뉴턴처럼 만유인력 법칙은 내가 줄곧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집중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서 이게 잠깐 한번 이렇게 기지개 피고 휴식을 갖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어깨 한번 쭉 피시고 또 이렇게 한번 잠깐 휴식을 가진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치는 섬세함 속에 존재한다. 섬세함과 창의성. 자, 창의성의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섬세한 것, 디테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벅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공 신화. 스타벅스는 원래 이렇게 우리 스타벅스 회장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커피 전문점 창업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스타벅스의 최고 경영자가
정말 섬세한 접근을 하고 사는 얘기예요. 자, 이 브랜드 가치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다. 이게 커피만 팔았으면 스타벅스 이렇게 유명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이게 창의적인 거죠, 이게. 자, 스타벅스 브랜드를 통해 편안하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간과 문화, 그리고 경험을 파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분간 편한 휴식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방문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일터와 가정 긴장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편안하게 어떤 하나의 문화 접근할 수 있는 게 스타벅스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광고 없이 세계 최고 브랜드를 구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벅스와 견주겠다. 또 벤치마킹에서 민들레 영토라는 또 이렇게 또 식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 스타벅스는 이런 섬세함 그리고 같이 고객한테 파고들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그냥 섬세하게 해서 커피를 또 고객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커피를 다양화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또 가치를 창출하고 또 쉬는 공간을 마련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 이게 바로 스타벅스의 비결이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10년 법칙과 섬세함은 10년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결합, 하버드의 10년의 법칙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했을 때 결국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창의성이 나온다. 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탁월성은 뭐냐? 지속성이다. 탁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탁월성은 지속성이다. 이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밀함에서의 몰입과 유력에서 이제 몰입의 경에서 칙센트미아이는 신은 섬세함 속에 존재한다. 또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 반 데 로엘이 또 한입니다만은 여러분 기업에서 이제 원하는 인재, 요즘 원하는 인재가 T자 인재 그러는데 인재는 세 가지로 나눠서는 한일자 인재, I자 인재, T자 인재인데 한일자 인재는 뭐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통하는 범용성 인재. 누구나 거기를 할 수 있는 걸 이제 일장 인재라고 그러고, I자 인재는 한운을 깊이 파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T자는 뭡니까? I자에다가 한일자를 합친 거, T자. 그러니까 전문성에다가 먼저 전문성을 갖추고 그러면서 관련된 기능을 다 하는 거, 이게 바로 T자.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순서가 좀 이렇게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만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서로 연결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이제 T자 인재가 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 또 대학에 들어왔고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고 그 전공을 열심히 하면서 I자 인재가 되어 나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관련된 또 기능이나 지식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게 T자 인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3장은 야누스적 사고, 패러독스인데, 신과 인간을 놓고, 조물주는 뭐죠? 무에서 유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인간은 위에서 무를 창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신과 인간의 관계를 한번 잠시 돌아다 보고, 또 갈등 문제를 한번, 갈등이란 한자가 재밌어요. 갈등이, 여러분 이제 칡나무와 등나무. 그래서, 칡과 등나무는 서로 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칡은 왼쪽으로 가물는 성질을 갖고 있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하니까 서로 얽히고 설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데, 이런 갈등 문제, 어떻게 이걸 이제 풀고 해소하냐 중요하겠죠. 또 인지 부조화,
일관성 유지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등등에서 갈등의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창의성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에 이제 두 가지인 하나는 딜레마적 방식을 얘기합니다. 갈등을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버림으로써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양자택일적 관점을 딜레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이렇게 흑백 논리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관점은 패러독스의 관점인데, 서로 대립하면서 양자택일하고 또 함께 공존하는 거. 이게 이제 패러독스 관점. 상당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러독스는 이제 대립하면서 양자택일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함께 공존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태극이 음양,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조화를 이루는 게 패러독스적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관산 7가지, 8가지 습관. 우리가 지금 성관 기업 앞에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소개했고, 여기는 또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짐 콜린스라는 경영학자인데, 이런 기업들, 이제 역시 이런 기업들이 아주 이렇게 성공 이유로 서로 조화하고 화해하고 융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창의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패러독스 관점을 갖고 야누스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다. 과학자 예술가를 쭉 연구해 보면서, 야누스는 뭐죠?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죠. 문의 수호신인데, 들어오는 쪽하고 나가는 쪽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야누스적인 얼굴을 보면 약간 이중적인 그런 걸 뜻하기도 합니다. 야누스는 이렇게 우리 영어로 1월달이 뭐죠? 제니얼인데 이게 바로 야누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야누스라는 것을 양쪽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야누스적 사고고, 이게 바로 창의성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자, 창의적 사고는 야누스와 두 개의 얼굴을 가진다. 첫 번째 얼굴은 확산적 사고이고, 두 번째 얼굴은 수렴적 사고이다. 확산적 사고는 뭐겠습니까? 사고의 방향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끊임없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수렴적 사고는 일정한 방향으로 생각을 진행시키면서 최적의 해답을 추구하는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다듬고 선택하는 사고입니다. 창의적인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성,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포용하고 조화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확산적 사고, 이제 수렴적 사고는, 창의 사고는 야누스와 같이 두 개를 갖는다. 그래서 두 개를 서로 결합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리더십, 한번 세종대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가장 훌륭한 군주, 리더로 남아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호학, 참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였고, 책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세종의 독서,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세종대왕 독서법은 독서 백편 의자현. 무슨 뜻일까요? 자,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보인다. 여러분, 이렇게 복습, 반복이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세종대왕은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자,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우리 역사에서 가장 문화가 융성했던 세종대왕. 당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봐서도 당대 최고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반만년 우리 역사에서 우리의 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시기.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시기. 하여 이 땅의 백성들 모두 태평성대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있었으니 500여 년 전 나라의 기틀을 튼실히 갖추고 독창적인 문화의 발달에 힘을 쏟은 세종대왕 집권기였습니다.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2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세종대왕은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문화 창달을 위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습니다. 또한 이천 자영실로 하여금 추기를 개발케 하였으니 이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의 양을 측정한 기기로 기록됩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악기를 우리 기술로 재정비하여 만들어내고 백성들이 농사짓기에 편리하도록 해시계와 물시계를 설치하였으며 혼천의를 만들어 해와 달의 움직임을 관찰토록 한 세종대왕. 하여 세종대왕 시기는 우리 역사상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로 불렸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어떻게 동영상 잘 봤습니까? 자, 세종대왕의 창의성과 리더십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제도와 학문, 예술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집현전을 이렇게 영국에 확대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그 인재들 모아서 인재들이 윤리, 농업, 지리, 정량, 수학, 약재 등 정말 이렇게 우리 삶에 필요한 것, 또 과학기술 이런 데까지 다 정말 이렇게 집현전해서 연구를 하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술에 있어서는 이렇게 물시계, 해시계, 또 전체 관측기에서 자경루, 앙부일구, 이런 혼천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조선의 4대 왕인 세종대왕이 당시 이와 같이 과학기술 수준이 당시 기준으로 세계 최고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면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지금 앙부일구라는 건데, 이게 해시계입니다. 해시계인데, 솥뚜껑을 마치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해서 앙부일구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주 요즘 얘기하는 휴대용 해시계다 볼 수가 있고, 측욱이 또 자경눈이 물시계, 또 혼천이 이제 천체 관측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조선시대 초기에 이런 거를 발명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 세종대왕의 창의성은 정말 과학기술과 예술에도 정말 그래서 이게 과학기술을 이렇게 발전했고 또 음악, 악을 정리하고 향악을 뒷받침하고 이래서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상 문화를 가장 꽃피운 하나의 리더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애민정신 나왔다. 애민 뭐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집현전을 설립하고 연구 기능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모으고 거기서 이렇게 연구해서 또 이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아주 어진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종대왕은 정말 대단한 게 이게 노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비의 처우를 계속 당시에 이렇게 7일 동안밖에 쉴 수 없었는데 이런 노비의 출산 휴가는 100일을 주고 그 남편에도 휴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요즘 사실은 이제 육아 휴직 좀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떻든 좀 눈치 보는 면이 있는데 세종대왕이 그 조선조 초기에 이런 그 어떤 노비에 대한 처우를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하는 훈민정음. 훈민정은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에서 애민정신 나왔습니다. 여러분 훈민정음 이제 우리가 참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한자하고 계속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서 쉬운 글자,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하게 된 겁니다. 자, 또 인쇄술, 한글 만들고 인쇄술을 하고, 뭐 이런 등등해서 이렇게, 그래서 한글은 지금 가장 과학적인 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참 자랑스럽고, 또 한류, 그러면 또 한글이 얼마나 유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다 세종대왕의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창의성에 또 핵심적으로 이 포용력을 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약해, 우리 참 고약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고약해가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고약해. 그래서 또 최말리라는 또 이렇게 한글 반대하는 집현전의 학자였습니다. 자, 고약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제 이 하도 세종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그냥 목숨 걸고 하니까 정말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러나 끝까지 세종은 반대하는 사람도 의견을 듣고 그리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하여튼 이 고약해가 사사건건 이 또 군주한테 반대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까지 고약한 사람이라는 말이 전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정재환이라는 이 개그맨이 지금 성균관대학교 교수입니다만은 개그맨 하다가 공부를 해서 박사가 돼가지고 지금 교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종대왕에 대해서 세종대왕의 리더십 또 창의성은 바로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또 그 창의성의 하나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이렇게 좋은 창의성의 모델이다 생각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순신 장군, 우리 임진왜란 영웅이고, 네, 이순신 장군 역시 창의성의 또 하나의 좀 모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제 참 서울에서 태어났지만은 정말 이렇게 그 발탁된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전라 자수사가 돼가지고 임진왜란 전에 해서 임진왜란 발발됐을 때 정말 세종대왕이 우리 역사를 되겠다면은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을 막아서 만약 그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은 같이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함을 받아서 또 백의종군하는 정말 이렇게 파란만장한 또 삶을 살았습니다. 자, 임진왜란 영웅 이순신 장군의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순신 장군은 이제 병조파 이항복이 3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러니까 백의종군 할 때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해서 임진왜란에 당시에 12척으로 133척의 일본군의 어떤 이 배를 맞아가지고 순간 싸웠었는데 격파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우리 임진왜란을 정말 우리 민족을 구한, 나라를 구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임진왜란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제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북선 우리가 이제 지금 한 정말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참 거북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창의성에서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명량해전에 나오는 게 영화 명량에서 이게 발췌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시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동영상을 봤습니까? 참 우리 이순신 장군 대단하죠. 그게. 그래서 이런 정말 창의성과 용기와 또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했고 이게 동영상에 나옵니다만은 정말 강강수월래
12척의 배로 133척을 상대로 싸울 때 명량이라는 지리지형, 이게 다 창의적인 겁니다. 당시 이렇게 이 적은 숫자로 그 대규모의 일본 왜군, 수군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창의적 지리지형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여기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여러분들 이런 점에서 한번 그래서 이제 나중에 탁 안개 거쳤을 때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오히려 일본 군대가 도망가고 그래서 강강술래가 저절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동에서 나오는데 정말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순 장군의 창의성에 난중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중일기는 임진 7년 동안 이제를 기록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임진의 난중일기는 자신의 삶과 생각, 전쟁 당의 기록을 빠짐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쟁 중에 일기를 쓴 건데 난중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할 때 좀 시간이 없다든가 이런 거는 정말 난중일기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난중일기 임진왜란의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기록을 한 우리 이순 장군 그런 리더십과 창의성 이거 봐서 이순 장군은 정말 이렇게 스스로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부하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런 정신에서 이렇게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역할. 만약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이순 장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임진왜란이 이제 그때 이미 우리는 또 일본군한테 속국이 될 수가 있다. 일본의 속국이 될 수 있다 할 정도로 임진왜란은 정말 큰 역할. 이순 장군이 나라를 구했다는 게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인물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 장군의 리더십과 창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자, 오늘 이제 강의 자료, 이렇게, PPT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연습 문제는, 제공을 하지 않고, 아직 기말고사가 오프라인으로 볼지 또는 온라인으로 볼지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고 또 PPT 자료를 올리는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물 제출하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또 창의성 두 번째 주제에 이렇게 한류와 창의성 그리고 창의적 인재 이런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럼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